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낮에는 뭐 많이 덥습니다. 이제 반팔 입고 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덥고 환절기, 일교차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집값 평준화 시대 개막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투자, 부동산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돼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뭐 집값 평준화 시대 개막 이건 우리가 쭉 했던 얘기가 이제 오늘 주제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동안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고 이제 실제로 스타트가 된 거죠. 네. 예, 예상만 했던 거하고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 다 보셨겠지만 올해 그 분양가 덕은지구죠? 일산 덕양동의 분양가가 거의 뭐 2,600만 원이 넘는 분양가로 됐고, 물론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분양가 규제, 분양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둔촌주공 메모드죠. 여기는 한 2,950만 원 선에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그 일환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 네, 이런 단지들이 분양가를 그 시장 가격에 맞게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못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분양만 되면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오고, 네. 미분양은 당연히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매 금지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이미 뭐 강남처럼 비싼 단지들과 외곽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 가격이 그것도 일종의 평준화되는 현상이죠. 근접하는. 근데 대표님,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고양 일산, 우리가 일산을 알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2007년 8년 뭐 정부에서 깔아준 부동산 투기판을 정부에서 깔아줬던 시절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게 바로 고양이가 식사지구, 덕이지구로 일컬어진 두 군데 택지지구잖아요. 그때 이제 특징이 있었잖아요. 고분양가의 대형 평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지금 덕은지구의 뭐 이 분양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시장 어떤 흐름에 편승한 고분양가로 보십니까? 물론 고분양가는 기준은 없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요. 오히려 지금 시장 가격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이죠. 예. 이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의 이제 분양가 통제가 되는 거니까. 예. 또 공공택지지구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로 책정하더라도 분양이 될 텐데 이제 억지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세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일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아까 덕은지구 예. 이 분양가가 2,600만 원이 넘는 분양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고양시가 크잖아요. 그렇죠. 고양시 덕은지구는 뭐 사실 서울에 붙어 있는 곳이니까 예. 이제 인식상으로는 거의 뭐 상암이나 수색하고 비슷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무리가 없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집값 평준화 시대 개막 이 주제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풀어주시죠. 제가 요즘에도 상담을 해 보면은 네네. 강남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강남을 이 기회에 진입하는 게 어떠냐는 상담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집을 구입하려면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야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또 침체기에도 안 떨어진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일종의 패턴화된 사고인 것 같은데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죠. 예. 서울의 경우에는 한 5차례 정도 집값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면서 지금 뭐 웬만한 지역들이 14년 가격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돼 있는 예, 예. 상황입니다. 중위 가격이 8억이 넘었으니까. 뭐 중간에 9억이 넘었어요. 예, 예. 예, 이제. 아, 9억이 넘었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만약 구입한다면 이미 검증된 서울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어떤 사고냐 하면은 집값은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 차별화된다. 예, 예. 오르는 곳만 오르고 안 오르는 곳은 계속 안 오른다. 예, 예. 집값이 벌어진다. 우리 일반화적인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모든 뭐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란 분들도 그렇고. 예, 또 보통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게 아니다. 음. 차별화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오히려 안 오른 저가 주택들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올 거다. 뭐 이런 걸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랬죠. 예, 예. 과거에도 뭐 2001, 2, 3년도까지는 예, 예. 차별화가 심했지만은 2006년 이후에는 오히려 평준화로 갔습니다. 이제 강남이 오르는 것보다는 2006년 예, 이후에는 이제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강남과의 격차가 좁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현재 왔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찍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도 이제 뭐 외곽 지역 반등이 시작될 거다. 경기 인천 뭐 반등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정중동. 예, 정중동 예, 얘기를 예. 했는데 또 한 주 지나면서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매물이 예. 많이 들어가 버리고 마치 이제 2006년도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상 사러 가 보면은 예, 예. 물건이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예, 예. 17년도부터 서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급등하게 되거든요. 맞죠. 그랬죠. 그 후에 이제 작년까지 차별화 현상이 진행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런 차별화를 갖고 온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결국 그 사이에 뭐 전세가 많이 올라서 차별화된 게 아니고 예. 결국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올라서 팔려다 보면은 세금 때문에 너무 뺏기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못 팔게 되니까 오른 지역일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되는 현상 이런 게 차별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 외곽 지역일수록 지금 전세가가 더 많이 오르는 현상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가 주택일수록.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2006년도처럼 차별화가 아니고 거꾸로 평준화로 간다는 건데 여러분이 2006년도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알 수 있어요. 2006년 상반기에 신문 기사들이 대부분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양극화 차별화가 심해진다고 막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저가 주택이 더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지만 예,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양도세보다는 이제 종부세 강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종부세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어요. 종부세는 이제 주요 고가 주택일수록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가 주택은 더 오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걸 달리 표현하자면은 일종의 천정이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거죠. 이제 천정이 뭐 고가 주택 한 30억짜리가 천정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못 올라요. 세금이 워낙 종부세가 세니까. 종부세 때문에. 예. 최근에 만들어지는 마지노선이 이제 15억 이상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초고가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에서 15억 이하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 또 9억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9억 이하에서 9억으로 올라오는 현상. 일종의 여러 가지 천정들이 있지만 이 천정을 향해서 그동안 저가였던 아파트들조차도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저가 주택이 오를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이제 전세가 반등이에요. 전세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은
저가 주택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좀 비유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밥을 많이 안 주면 그렇게 투정을 많이 부렸더라고요. 고봉으로 담아줘야지. 그렇죠. 고봉. 일꾼들이 먹는 정도로 담아줘야지 투정을 안 부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양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양이 먹을 게 충분하면은 그렇게 투정을 안 부려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주택의 경우에도 예, 예. 지난 몇 년간 이제 입주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질이 낮은 주택일수록 공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질 낮은 데는 안 가려고 하니까. 예, 예.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점점 물량이 줄어들어요. 입주량이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이라는 게 필수제이다 보니까 이제는 질보다는 예. 양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는 있어야 되겠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거주하고 애들도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앞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동안은 막 입주량이 많으니까 공실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집값을 높여 부를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공실이 다 채워지고 아까 해소됐죠. 말씀하신 예. 뭐 덕이지구니 식사지구니 식사지구. 웬만한 지역의 미분양들이 올해 초에 거의 다 끝났어요. 해소가 됐죠. 예, 코로나 전후에서 다 좀 끝났거든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빈집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저가 주택으로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기 직전, 아니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차별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향후 한 4년여 정도는 예, 예. 평준화 시대로 간다고 좀 앞으로 4년 정도. 4년 정도는. 그래서 이제 천정은 정해져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점점 가격이 비슷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민들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은 결국 자기 능력보다 비싼 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좀 오르기가 힘들어요. 종부세 때문에. 예, 예. 이러면 그것보다 더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 능력보다 저가 주택에 거주하게 되고. 하향으로, 하향.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집값 잡겠다고 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는 오히려 서민 때려잡는. 곽 대표님이나 예전에 14년도, 15년도, 16년, 17년 계속 주거복지 로드맵 새 정부 들어와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집 없는 사람들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다들 열광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판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으려면은 또 한 1,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14, 15, 16 이때 공급이 50 몇만 가구 공급해서 역대 최고다 이런 얼마나 프레임 많았었어요. 그죠? 그때는 또 얘기가 19년도, 20년도 초까지 입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세가 공실이 많이 나서 뭐 이런 얘기, 별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복귀를 해보면 그때는 많은 듯 했지만 19년, 21년에 수요가 다 차고 이제는 공급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3, 4년 전쯤에 그때 뭐 그 서울경제인가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18년, 19년에 입주량이 엄청나게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전세가가 폭락할 거라는 얘기들을 할 때 저는 뭐 거의 제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어떤 스탠스였냐면 전세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물량은 절대 입주량이 많기는 하지만은 누적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에 그칠 거라고 저만 아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보세요. 지금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전세 들어오신 분들이 전세 재계약할 때 그 추가로 올려줘야 되는 전세금이 서울의 경우에 뭐 3천 몇백만 원이 벌써 나오고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전세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는 2018, 19년도에 역전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연간으로 따지면 1, 2% 정도 빠진 수준이거든요. 제가 1, 2%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예전에 2004년보다도 오히려 역전세난이 약하게 그게 끝나고 이제 전세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전세난이 시작되지만 그때 전세난은 연간 10% 안팎의 전세난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별로 인기 없는 컨텐츠지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맞습니다. 계속 3기 신도시니 뭐 또 서울에 뭐 주거복지 로드맵 해가지고 뭐 용산 정비창 임대 이렇게 아파트 해서 준다 그래. 준다고 하니까 내 집 마련 해버리면은 그런 거 그 손해를 보니까 15년 정도 없어진 이제 주택 청약을 포함해서 우리 했던 게 신문기사에 여지없이 났더라고요. 그 지금 전국에 1순위만 한 48만 명, 50명 가까이 된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서 예. 서울하고 경기, 인천에 청약저축 15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는 통장 개수가 15만 개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그 물량은? 공공 물량이 연간 한 1,000가구 정도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마곡이니 뭐 강일이니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러나 여전히 기대를 주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또 그 기대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기 신도시도 그랬죠. 이번에 용산 정비창 나왔죠. 앞에 공공자분은 공공임대 뭐 청신호란 이름으로 서울시에는 또 서울시대로 또 난리가 났죠.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돈으로 저희 그때 저 기억나요? 옛날에 최상욱 그 연구위원 저희 나왔을 때 그 기업형 민간주택 나왔을 때 너무 좋은 제도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젊은 분들은 신혼부부들은 개미지옥에 빠진다는 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좋죠. 서비스 다 되죠. 뭐 세탁 서비스 다 되죠.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축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다면 나쁘지 않은 제도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당연히 뭐 편의성을 누리려면 뭐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슷한 게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맞습니다. 사전 청약을 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족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한번 해놓으면 집 사지도 못하고 2년 뒤에 이제 그거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걸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 한 3년 정도의 차별화, 지뢰 시대가 끝나고요. 지금부터는 양해. 평준화, 양의 시대가 절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일단. 음식 같은 식료품보다도 주택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면서 필수제거든요. 예.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요. 음식은 뭐 다른 거를 잠깐 뭐 밥을 안 먹고 빵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주택이라는 거는 없으면 못 사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만은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분의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다주택자 때려잡죠. 뭐 이제 간주 임대를 해서 전세 놓는 사람들도 계산해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전세 못 놓습니다. 또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월세 놓으면은 그 월세 뭐 월 한 뭐 4, 50만 원만 받아도 이 뭐 그 건강보험료, 건보료 폭탄을 맞아요.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안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세금만 올리면은 정말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주차 위반도 4만 원에서 8만 원 올랐답니다. 돈을 갖다 쓰면 메꾸는 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주택시장도 참 걱정입니다. 끝없이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은 일단 뭐 무주택자는 청약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 집마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뭐 골 100번도 더 하셨어요. 앞으로도 한 1000번은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주택이신 분들, 예. 1주택이면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예, 예.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인데 이미 예. 전 저점 말하자면 2013년이나 4년 가격에 비해서 예. 2배 가까이 상승해 있다면은 예. 던지셔야 돼요. 예. 집값이 한정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 일정 부분 오르고 나면 멈추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 저점에 비해서 상한선은 한 2.5배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 뭐 그렇게 근접해 있으면 차라리 비과세로 던지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일시적 2주택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팔아야 되는 기운도 단축됐고 네. 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예. 만약에 1주택이 아니고 뭐 일시적 2주택이라면은 비과세를 노리셔야 되겠지만은 일시적 2주택을 넘어섰다면 2주택, 3주택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또 취득세 중과 때문에 4주택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저가주택으로 해서 이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다만 지방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알고 사실 있습니다. 뭐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지방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 전체적인 생활 권역이 크지가 않아요. 예, 예.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가 한 2,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동일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방 뭐 광역시든 중소도시든 보면은 한 생활권의 인구라든가 주택 수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을 넘는 곳이 별로 그럼요.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곳들은 공급이 조금만 이루어지더라도 금세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수도권은 그게 아니에요. 어지간한 공급이 돼도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런 공급을 흡수할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막 지금 오르는 듯해 보여도 어느 순간 막 그 아파트 몇 개 단지만 분양하고 나면은 금세 또 뭐 말하자면 지금 막 집값이 오르니까 쫓아서 누가 내가 산 집을 누가 사줄 거야 막연한 기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투자거든요. 근데 투자라는 거는 거의 일단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이란 그만큼 안정성이 강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은 이번 상승장까지 만약에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은 지금 가격 정도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지금 상승장이 어지간히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서서히 공격성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방은 뭐 지금 이거는 근데 뭐 정부에서 만든 흡시 이제 우리 곽 대표님 맨날 얘기하신 2000년 1년 2년 때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니까 저는 그때 부동산 이제 토지를 배우고 있던 시기니까. 근데 2006년 7년은 제가 그때 기억나요. 그때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장관이 있을 때 말 한마디 검단 신도시의 미분양이 다 해소된 듯이 보이고 정부에서 로드맵을 잘못 제시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방시장이 뜨거운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규제를 피한 그냥 비규제 지역이니까 오른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르는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과거의 지방과 지금 지방 상황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규제가 없으니까 막 그 공급 폭탄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는데 요번 정부 들면서는 이 규제가 꼭 수도권에만 한정된 규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규제들이 많거든요. 워낙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한 뭐 1년에서 1년 반 요 정도 지나면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적인 그 상승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어요. 파급이요? 파급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한번 쭉 2017년 시작한 이후부터 유튜브 찍은 거를
제목을 한번 다 토를 달아보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냥 하시는 데 하시면 돼요. 왜냐면 맞는 얘기니까요. 그 청약 지금 뭐 15만 명제 공급되는 게 뭐 1000가구, 2000가구인데 거기 용 빼는 재주 있으시면 끝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답답하시죠? 저희도 이 비슷한 주제를 갖고 매주 이렇게 다른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곽 대표님처럼 경험치가 많거나 실제 겪지 않은 분들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 지금 로드맵을 저희는 제대로 드리고, 뭐 100은 아니겠죠. 곽 대표님도 100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맞게 드리고 있으면 뭐 신뢰하시고 쫓아오셔도 될 거예요. 뭐 저희가 주택을 소개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방향성만 정확히 본인에 맞는 내 그 자본에 맞는 내 현재 생활 패턴에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로드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는 많이 받습니다. 좋은 비디오 찍어주신다고 곽 대표님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는 많이 받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투자하시고 그런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감사합니다.